네, 이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리상담과 도덕인성교육 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를 이제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 윤리교육과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제작할 때 그 좀 좋은 스튜디오 이런 데서 찍지 못해서 제 서재방에서 화이트보드 통해 가지고 강의 찍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글 내용을 최대한 잘 소개시켜드리고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 시대의 도덕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 연구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 제가 쓴 굉장히 부족한 글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도덕교육의 위기 중에서도 기존의 도덕교육에 대한 비판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앞서 1교시에서 한수 요나스의 책임윤리기에 이야기했던 것이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윤리적 진공 상태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지 글, 논문을 쓸 때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가의 입장, 인용해 올 수도 있고요. 그가 주장하고 글 쓰는 그런 방식을 빌려올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도덕교육 위기 이 부분에서 글 쓰고 있는 방식이 요나스가 윤리학 위기 제안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선생님께서도 나중에 글 쓰실 일이 생기실 때 그런 방식 떠올리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 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의 글 쓰는 스타일, 이것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으니까 꼭 한스 요나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론가들 있죠. 도덕교육 이론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들을 살펴보시고 스타일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도덕교육에 제기되는 새로운 위기가 무엇이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31쪽 가장 아래 부분, 이제 장으로는 이 소절이죠. 2절 사회적 직관주의의 위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적 직관주의. 아마 선생님께서 지금 박사과정 중이시고 석사과정 중에도 교과교육 관련한 내용을 많이 수강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생 시절에 이런 내용까지는 비교적 최근 이론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하고요. 석사 그리고 박사에서 이전 학기에서 몇 차례 들었을 그럴 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직관주의의 위협. 이 부분부터는 도덕교육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이 나와 있죠. 뇌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로 그것이 자아의 장차 위협인가 아니면 혜택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후 뇌는 좋은 것은 더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덜 받아들이는 쪽으로 행동을 적응시킵니다. 동물의 뇌는 이런 식의 평가를 매일 수천 번 내리는데 이때 의식적 추론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시죠. 인간이 동물의 일종이잖아요. 동물과 똑같이 뇌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죠. 의식적 추론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식적 추론과 무의식적인 정서 반응, 이 두 가지 나누고 무의식적 정서 반응,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게 사회적 직관주의의 입장이죠. 그리고 모든 평가의 목적은 하나로 동물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다음과 같은 질문에 뇌가 최선의 답을 내놓게 하는 것이다.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정서에 대한 강조이기 때문에 가장 반대점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사상가 내지 학파라고 하면 도덕성 그리고 도덕 교육에 있어서 이성적인 측면에 대해 강조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인물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피아제라든지 콜버그와 같은 입장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현상주의와 합리주의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경험을 통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장 삐아제나 학습자를 어린 도덕 철학자로 보았던 로렌스 콜버그가 이러한 입장의 대표자가 되겠죠. 이런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도덕 법칙에 대한 스스로의 이론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동기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끌어낸 원천이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다. 그럼 도덕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라든지 추론, 이것을 고양시켜서 그것에 이끌려져 나와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윤리학, 인식론 등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연화 프로젝트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적 견해는 이제 쇠퇴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인데 비유적으로 좀 비꼬는 내용이죠. 여러 카페들이 있는데 콜버그 이름이 간판으로 걸려져 있는 카페는 이제 파리만 날린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 다른 가게들이 훨씬 붐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다음 단락 넘어와서요. 자연화 프로젝트의 대표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너선 하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조너선 하이트. 이 사람은 도덕성에 대한 뇌과학 연구의 성과에 기초해서 도덕적 판단에서 도덕적 직관과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아까 직접 인용문, 비록 그 조나선 하이트가 쓴 그런 글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두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사고작용, 무의식적이고 정서적인 반응,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의식적이고 숙고된 이성적인 추론, 이런 두 가지 중에서 정서적인 반응, 이 부분에 대한 우위를 강조하는 입장이 조너선 하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2, 3주 이후 4, 5주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주장, 무의식적인 정서와 의식적인 이성 추론, 이 두 개를 나눈 이후에도 이성적 추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경과학 입장에서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중과정 모형, 그걸 좀 살펴보면서 균형을 맞출까 합니다. 이번에는 조너선 하이트, 도덕교육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는 도덕 심리학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이 직관이 먼저이고 전략적 추론은 그 다음이다. 여기서 전략적 추론이 이성적이고 숙고된 추론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내용, 그리고 2001년에 발표된 글 제목이 감정적인 개와 이성적인 꼴이라는 점을 통해서 이런 그의 입장이 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의 몸통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감정적이고
뒤에서 흔들리고 있는 작은 부분이 꼬리라는 것이죠. 조슈아 그린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 사람도 비슷한 비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에서 성리학 이기론 이야기할 때 길을 말로 보고 이를 기수, 말 위에 타 있는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슈아 그린이라는 사람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코끼리고 이성적인 측면이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 기수와 같다 말을 하거든요. 대동소이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수의 뇌과학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데요. 정서적 반응을 고차적 인지와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손상될 경우 도덕적으로 무능하게 된다는 다마시오의 연구 결과가 대표적 사례가 되고요. 또 fMRI를 이용해서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뇌 반응을 관찰하는 그린, 조슈아 그린,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사람입니다. 거의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가 있어도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내측 전전두 피질, VMPFC라고 하는 부분이죠. 배 안에, 복내. 동물들은 원래 네 발로 걸을 때 배가 땅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쪽 뇌라고 하면 요 앞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제 정서적인 그런 반응하는 영역들이 여기 몰려 있다는 것이죠. 반대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겠죠. 배외측. 이때 배가 등배자니까요. DLPFC. 이성적이고 숙고된 통제된 추론, 이거는 요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fMRI 찍어서 질문 던졌을 때 답변하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스캔해가지고 찍어보면 정서적인 반응, 이건 여기 복내측 전전두 피질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이성적인 추론은 뒷부분 배외측 전전두 피질 쪽에서 압도적인 추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손상되면 정상적인 도덕적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이 연구 성과를 가져온다는 건 정서가 도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런 하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도덕적 질문을 받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교한 이성적 추론의 결과를 따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직관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 자명함에 대해 질문을 하면 직관적으로 내린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려움을 느끼는 도덕적 말더듬이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통해서 이성적 추론보다는 직관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냐 이야기했을 때 비교적 빠르게 직관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네가 왜 이 행동이 옳다거나 혹은 그르다고 이야기했니? 라고 답해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성적인 추론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억지로 말 지어내지 못해서 말 막히는 말더듬이 상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은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자동적 인지 과정에 해당하는 직관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직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실제 기여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직관에 대한 주목은 오히려 도덕 교육에 있어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직관주의는 인간 이성을 활용한 도덕적 판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회의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윤리 이론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이런 것도 실제는 고도의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칸트가 머리가 좋았으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대답을 내리고 그 이후에 칸트의 뛰어난 이성 능력을 가지고 직관적인 판단을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도덕 체계를 만들어낸 거야. 이런 방식으로 비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회의주의는 학교에서의 도덕과 교육에도 심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칸트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칸트로 대표되는 도덕 법칙에 대한 강조 역시 단지 직관적으로 무엇이 올바른지 알아내고 다음으로 그것이 올바른 이유에 대한 핑계를 후속적으로 추론할 뿐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교과로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도덕가의 위상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인간의 자동적 인지 과정 속에 직관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교과를 통해 올바른 도덕성에 대해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불신 역시 얼마든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이죠. 그거 도덕 시간에 열심히 가르칠 필요 없고 정상적인 사고 내지 반응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인이 아니라도 안 가르쳐줘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도덕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특히 교육. 자, 이게 제가 처음으로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절이죠. 트랜스 휴머니즘의 위협. 트랜스 휴머니즘의 위협. 아마 이건 역시 사회적 직관주의처럼 그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석사, 박사, 코스석 하시면서 강의 중에 접해보셨을 그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4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인간이 가지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결함을 제거해 나가는 성격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마치 미끄러운 경사길과 같이 하나를 허용하면 쭉 미끄러질 수 있죠. 지금은 점차 그 범위를 뛰어넘어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간 향상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향상.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죠. 신체적인 측면의 향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뭐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우월한 신체 기능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사람이 스포츠 경기대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는 거. 올림픽 정신에 유입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영 선수가 이제 전신 수영복도 신체의 몇 퍼센트 이상을 못 덮게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최첨단 수영복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 비늘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살 잘 가르고 나올 수 있게 해서 물론 올림픽 나오는 정도 선수들이면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겠지만 실력만 가지고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비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 올림픽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신체적인 측면은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런 향상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 향상의 도덕적 수용 가능성을 거부하는 생명 보수주의자와 인간 향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 혹은 초인본주의자 간의 논쟁이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윤리적 논쟁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각주 22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인류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극복을 위해 그들은 초점을 인지적 향상에서 도덕적 향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덕 교육과 관련되는 게 도덕적 향상이라는 거죠. 신체적 향상, 인지적 향상 이런 것이 아닌 도덕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향상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 가운데 대표자가 토마스 더글라스인데요. 그는 생명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 강하게 대립하면서 인지 향상은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지만 도덕적 향상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알약 같은 거 사람들이 먹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먹으라고 하면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애기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가면서 필수적으로 맞는 백신들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서부터 이미 주입하는 게 중요하다. 친사회적 행동을 불러올 수 있는 약물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요. 교육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대본에 이런 거부감이 아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비도덕적인 행동들, 현상들이 국제사회에서 횡행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도덕적 향상이 가능하기 위한 기술은 약물치료나 신경과학적 치료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나쁜 짓을 하려는 시도와 같은 유혹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은 약물치료가 되겠죠.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편도체 전기 자극술과 같은 뇌자극을 가하는 것은 신경과학적 치료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도덕적 향상은 기존의 인지 향상이 기억과 같은 고립된 특성만을 표적으로 삼는 반면에 다양한 것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덕성, 인성이라고 하는 게 전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향상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효험의 한계와 안전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이나 신경치료술을 사용해서 실제 공격성이 감소된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공격성을 발휘하는 게 도덕적으로 적절한 예외적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약물이나 신경치료술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뒤로하고 더 심각하게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게 뒷단락에 나옵니다. 도덕적 향상과 같은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도는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큰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은 가르쳐가지고 그 학생이 스스로 깨우치고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물이나 신경치료술은 그런 게 아니죠. 도덕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할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물이나 신경치료 등과 같이 과학기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도덕 교육에는 거부감 혹은 그 자체 지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달한 과학기술의 수혜를 입는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도덕 내지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시각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할 게 아니라 보건실 가가지고 알약 2개 먹고 오세요. 좀 심각하니까 집중치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병원으로 가가지고 시술 받으시고 2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세요. 물론 이런 건 굉장히 디스토피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위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잠시 쉬셨다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도덕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3교시에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